우리는 조선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이다. 공화국 대한민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공화국 대한민국 시리즈입니다. 그 5번째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과학기술을 통해 부국 강병의 발을 내딛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초대 소장 최형섭 이야기입니다. 500년 동안 서울은 받던 천대받던 산업공상의 공과 산, 그 가운데 과학자 기술자들이 공화국 대한민국을 부국 강병으로 이끌게 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박정희가 방미를 앞두고 있었던 1965년 4월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던 연구소장들이 청와대로 모였습니다. 박정희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작년에 세타, 이 털로 짠 옷을 2천만 달러치나 수출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최형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설을 합니다. 그거 참 기특한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런 것만 하겠습니까? 일본은 이미 10억 달러치 전자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술 개발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미국으로 가기 한 달 전에 당시 대통령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확 죄를 끼얹어 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식민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작게는 빵집에서 크게는 전력회사까지 식민시대의 총독부와 조선에 살던 일본인들이 남긴 재산이 있었습니다. 귀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 당장 신생국 대한민국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었죠. 그런데 이 자원을 운영할 기술과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전쟁 후에 많은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는 이 사람들이 배워온 그 기술과 과학을 계속 연구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은 그래서 대한민국 대신 미국을 택했습니다. 남았죠. 최형섭도 그랬습니다. 식민시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채광야금학을 전공했죠. 그리고 전쟁 직후에는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에서 화학야금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와 보니까 연구소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용 스프링 제조업체인 국산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부사장을 일했습니다. 국산자동차 주식회사, 이름 이상하죠? 이 전신이 식민시대 때 일본인이 설립했던 조선국산자동차 주식회사입니다. 그 무렵에 시발자동차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군용 찝차를 개조를 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형섭이 부사장이었던 국산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보니까 이 시발자동차 기술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술 책임자를 이 자기네 공장장으로 스카우트를 했습니다. 훗날 박정희 정부 경제수석이 된 이 공장장 이름이 오원철입니다. 오원철은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이 됐습니다. 최형섭은 1962년 4월 4대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됐습니다. 박정희가 국보라고 불렸던 이 기술관료 오원철,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일으킨 최형섭은 그렇게 공장에서 만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부국하고 강병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든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62년 1월입니다. 중앙청 옆에 부흥부라는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해방되고 나서 이 식민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흥하고자 했던 의지를 담은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 부서는 사라지고 없었는데 그 청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청사 2층 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때는 5.16으로 정권을 잡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가 보고를 받던 자리였습니다. 1시간에 걸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고가 끝났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있던 박정희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 수준과 기술자만으로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가능한가? 예상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술관리 과장인 전상근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경제기획원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들이었지만 기술은
노동력의 일부분이라는 정도의 인식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술은 경제개발 계획 자체에 들어있지가 않았다라고요. 긴 침묵 끝에 경제기획원 차관 송정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술 수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겠다라고요. 임기응변으로 대답한 겁니다. 이 기술 수급이라는 게 그때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기응변이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절대 명제로 변했습니다. 1964년 9월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 요청으로 비전투 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합니다. 월남 파병입니다. 이듬해 1965년 2월 달에는 전투 병력이 파병됩니다. 거의 도박이기도 하고 국가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 5월 당시 미국 대통령 린든 존슨이 추가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를 미국으로 초청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존슨이 저 박정희 이렇게 묻죠.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까? 17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6시간 정도 단축시킬 비행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주 오십시오라고요. 박정희가 타고 간 비행기는 미국 대통령 전용 보잉 707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까지 갈 장거리 운항용 비행기가 없었던 거죠. 남의 나라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간 가난한 나라 대통령 박정희는 추가 파병을 약속했습니다. 5월 18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양국 공동 성명서에는 원안에 없던 조항 하나가 삽입이 됐습니다. 공업기술 및 응용과학연구소 설치를 위한 과학고문 파견. 이는 존슨 대통령의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존슨이 박정희가 오기 전 자기 과학고문인 호닉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는가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이 호닉이 공과대학을 설립해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박정희가 즉시 공업기술연구소 설립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죠. 5.16 직후 가졌던 그 의문, 우리 기술과 기술자로 새로운 공장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 그리고 방미 직전 한 달 전에 국내 연구소 소장들에게 세타만 팔 거냐고 핀잔을 받으면서 재확인한 과학기술 우선 정책이 그렇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국공립연구소가 79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5년 그해 대한민국 예산은 84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9개 연구소에 배정된 총 예산이 1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1959년에 설립된 원자력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정부의 행정 지원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자율적인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그해 7월 미국 대통령 고문 호닉 일행이 방한했습니다. 최영섭이 책임을 맡고 있던 원자력 연구소 그리고 또 다른 연구소 금속연료종합연구소를 둘러봤습니다. 호닉은 미국 파트너로 기초과학 연구소인 벨 연구소를 추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영섭이 아니다. 바로 제조업에 연결할 수 있는 응용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응용과학 연구기관인 바텔 연구소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1966년 2월 22일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발족했습니다. 실무를 맡은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장 전상근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일에 추진력을 줘야 한다라고요. 그래서 대통령 박정희가 자연인 박정희 자격으로 100만 원을 출연을 하고 본인이 설립자로 법인 등록을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청와대에서 초대 소장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초대 소장은 최영섭이었죠. 실무를 맡았던 차관 김학렬과 전상근에게 박정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은 학자를 모아서 집현전에서 한글을 만드셨다. 대한민국은 이제 키스트에 과학자를 모아서 기술을 개발하자. 1966년 서울 홍령에 키스트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해 키스트에 배정된 예산은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완공되는 1968년까지 키스트에 배정된 예산은 27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지원금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79개 연구소가 19억을 나눠 가지던 그 몇 년 전과는 격세지감을 느낄 수준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후에 연구할 공간이 없어서 미국을 택했던 두뇌들의 유치 작업이 벌어집니다. 초대 소장 최영섭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최영섭이 미국식 파트너로 선정했던 바텔 연구소를 통해서 지원자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최종 후보로 과학자 78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영섭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이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개일별을 면담해서 최영섭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가난한 나라로 돌아오라. 단 노벨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응모하지 말라. 논문을 쓸 생각도 하지 마라. 연구 외에 돈 벌 생각도 하지 마라. 나라를 먹여 살릴 기술을, 응용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기초과학 연구는 꿈도 꾸지 말고 당장 기업에서 써먹을 기술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결과 모두 18명이 1차 유치 과학자로 선정됐습니다. 월급은 6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였습니다. 미국에서 받던 연봉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는 많았습니다. 박정희 이를 모두 다 결제를 했습니다. 1967년 9월입니다. 키스트를 미국 부통령 험프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을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역두뇌 유출이다 라고요. 그때 당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해서 미국에 정주시켰던 그런 개도국에서 보면은 두뇌 유출 현상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는 역유출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며칠 붙어 있지 못할 거라는 사람들 추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내 확고한 기반을 잡았습니다. 이들을 보고 다른 제외 과학자들도 하나둘씩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섭은 키스트의 두뇌 유치가 성공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키스트, 그러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소는 이후에 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이 키스트에서 개발한 과학기술이 에어컨 냉매 대체물질, 또 반도체 절연체, 포항제철의 기술 개발, 광섬유 통신, 이런 또 방위산업으로 이어집니다. 비로소 대한민국 부국과 강병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싹 틔웠던 최영섭은 2004년에 죽었습니다. 지금 최영섭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잠들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었던 현 한국기술경영교육연구원장 김주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키스트 설립은 조선을 정체시켰던 사농공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과학자와 기술자를 국가가 육성한 사건이었다. 그리하여 1991년 대한민국은 해외 두뇌 유치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1970년 대한민국 국내 이공계 박사 취득자는 14명이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이공계 국내 박사 취득자는 7,578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학자를 수출할 때가 온 겁니다. 과학자를. 대한민국은 부국 강병을 하고 있는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시민 박종훈입니다.